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예, 오늘 영상에는 좀 색다른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시골 어디에 가도 이런 풍경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아닌 바로 북한입니다.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보이시죠?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 이걸 가지고 오늘의 감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재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감추고 있던 그런 진실들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밝히고자 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핵시설에 근무했다는 것은 대다수 우리 회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핵개발 현장에 있던 사람이 왜 이 시골틱한 대한민국이 바라보이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1992년도, 90년대 초에 들어와서 북한의 핵개발이 더 이상 핵개발을 할 수 없는 완전 동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국제사회에서는 94년도 북미 제네바 회담으로 인해서 클린턴 행정부의 그 성과로 북한의 핵개발이 동결됐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북한의 핵개발은 더 이상 핵개발을 할 수 없는 완전 불능 상태에 빠졌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구소련에서 그 핵 기술자들, 또 미사일 기술자들, 이 사람들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장, 말하자면 핵개발 자금이 대거 그쪽으로 투입돼 가지고 구소련의 핵 과학자들, 또 미사일 기술자들 북한으로 대거 데려왔죠. 그때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서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북한의 핵개발이 완전히 어려움이 처하게 됐는데요. 말하자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완전히 이게 바닥이 난 겁니다. 바닥이 나가지고 그때 미국의 경제 봉쇄가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시켰다. 말하자면 94년 클린턴 행정부의 그 북미 제네바 회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2년 전에 이미 북한 핵개발은 완전히 동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 비서가 그때 당시 김정일 비서죠. 친필 지시를 했습니다. 핵개발 자금을 자체로 확보할 때 된 친필 지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친필 지시에 의해서 그 핵개발 현장을 떠나서 제가 말하자면 그 핵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그 에어브리 그걸 책임지게 됐죠. 책임지고 제가 활동을 하던 중에 여기 이제 그 연백벌에 있는 연안군인데요. 연안군하고 인접해 있는 배천이 있습니다. 배천군이 있는데요. 배천군의 사금의 질이 아주 좋아요. 금도 어느 지방에서 나는가에 따라서 그 질이 좀 관계되거든요. 이 배천의 그 사금의 질이 어느 정도 좋은가 하면 89년도 북한이 그 세계 그 청년 축전을 했죠. 청년 축전을 할 때 그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성택이라면 워낙 북한에서 유명한 분인데 김정일 비서의 매제죠. 이제 그분이 이 배천에 와서 금을 싹쓸이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89년도 평양 그 세계 청년 축전을 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92년도에 저는 그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사를 데리고 이 배천군에 와가지고 저희 또 기사 그 처가가 배천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천군에 와서 4만 불을 가지고 이 배천에 와서 금을 사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날 그 하룻밤 자고 다음날 금을 저희를 거래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그 거래하기로 된 그 집에서 잠에 들었는데 저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인가 하면 빨리 일어나서 이곳을 피하라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서 주변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음성은 너무도 또렷했고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던 그 기사를 막 흔들어서 깨웠죠.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짐을 챙겨라. 그리고 그 3만 불이 들어있는 그 가방부터 챙겨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기사가 북한에서는 운전수라고 하는데 그 운전수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집은 정말 믿을 만한 집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운전수한테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말에 따르라 그랬죠. 그래서 옷을 이렇게 부랴부랴 조입고 3만 불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기고 그래서 그곳을 이제 떠나려고 그런데 저희들 그 집을 나서려고 그 출입문 있죠. 마당이 있고 그 대문이 있는 그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그 운전수를 그 기사를 스톱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뒤로 방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방에서 뒤돌려 나가는 큰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 창문으로 이렇게 열고 그래서 빠져나갔는데 정말 저희들 그날 그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는 그 출입문으로 나갔더라면 그 매복하고 있는 안전원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이죠. 그 안전원들한테 바로 체포될 뻔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그 집을 빠져나가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매복하고 있던 그 안전원들이 이제 습격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에어버리를 하는 사람들이 검사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 안전부 그 안전원들 대한민국 말하면 이제 경찰인데 이제 그 안전원들은 그런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네 또 에어버리 계획을 또 충당하고 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 용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밖에 대기하고 있던 차를 시동 걸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탈출했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방향을 어디 정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달리다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말하자면 예성강이죠. 이 예성강인데 이 예성강 옆에다 차를 세우고 거기서 그냥 잠들었죠. 그리고 날이 이제 밝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잠을 깼는데 그때 강 건너 예성강 하류가 아주 넓거든요. 건너에 이제 대한민국 보이는 거죠. 남한이 보이는데 근데 어제 들었던 그 음성이 그 자리를 어서 그 자리를 피하라고 했던 저를 탈출시켰던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오더라고요. 저곳에 가서 강 건너 보이는 저곳에 가서 내 일을 하라고. 저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영문인지 저는 알지도 못했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음성이 나를 그 위기에서 탈출시켰고 또 거기까지 인도한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신의 음성인가 어쨌거나 그리고 그 후에 제가 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자꾸 꼬이고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귀가 커가지고 사람 말을 잘 믿거든요. 그래서 누가 중국에 그 서태후 때 그 골동품을 가져오겠다고 하게 되면 또 10,000불 그냥 주고 그러면 또 누가 또 무슨 골동품 가져오겠다고 하게 되면 또 몇천 불 주고 근데 그 가지고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숱한 돈을 많이 띄웠죠 그때 제가. 예. 그런데 저를 그때 그 매복에서 저를 탈출시켰던 그 음성이 바로 이 예성강 건너에 있는 대한민국에 가서 그 남한으로 가서 자신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또 그럴 의지도 분명 없었죠. 저한테 어떤 그 신앙이라든가 그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예. 여기가 평양시 중리에 있는 김정은 국방대학입니다. 김정은 국방대학인데 이게 언제 그
건설을 시작했는가 하면 92년도에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김정일 비서가 전병호 비서한테 이 국방대학 건설을 이제 맡겼죠. 책임지었죠. 원래 국방대학은 자강도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김정일 비서가 자강도 관계, 그 몰래 있는 국방대학에 자주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 국방대학을 평양시에 데려다가 자주 가볼 수 있게, 내가 자주 가볼 수 있게 해달라. 그 짓을 전병호 비서한테 줬었고, 전병호 비서라고 하게 되면 북한 핵개발 주도한 사람이죠. 일각에서는 북한 핵개발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또 그러죠. 그래서 그 전병호 비서한테 지시를 했는데, 근데 이 대학 공사가 1년 만에 자초가 됐어요. 더 이상 건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죠. 왜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80년대 말에 들어와서 북한의 모든 이 공장들은 거의나 다 멈춰시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 핵개발 시설만 그래도 간신히 지탱하고 돌아가곤 했는데, 그것도 92년도에 완전히 이제 동결됐죠. 미국의 경제 봉쇄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북한 핵개발 작품이 완전히 고갈돼가지고, 어느 정도 고갈됐는가 하면 이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라늄을 실어 나르는 그 트럭들이 타이가 다 닳아가지고 더 이상 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휘발유 디젤료도 다 바닥이 나고, 또 이 우라늄 생산하는데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탄산수다. 그거는 이렇게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데 그것도 에어가 고갈돼가 수입 못하고, 또 우라늄 추출하는데 항공석유가 들어가거든요. 옥탄가가 높은 항공석유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다 이제 고갈되고, 그래서 우라늄을 생산할 수도 없고, 또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원강을 또 채광할 수도 없고 운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북한 핵개발이 완전 동결된 거죠.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평양시 중에 한창 착공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던 이 국방대학 건설도 중단된 거예요. 중단돼가지고, 그래서 전병호 비서가 그 해결사를 찾다가 저를 지목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병호 비서하고는 제가 핵시절에 있으면서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또 제가 그 사장단에서 가장 최연소지만 전병호 비서가 저를 또 많이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결사를 저를 이제 지목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딜을 한 겁니다. 어떤 딜을 했는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지금 오늘날의 김정은 국방대학 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게 이 역할만 네가 해결해 주게 되면은 저를 이제 그 핵개발 현장에서 저를 이제 빼가지고 저한테 무역회사를 차려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자,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령이죠. 북한에는 이제 상자가 있고 또 대자가 있는데, 대자의 군사 칭호와 함께 무역회사를 하나 차려주겠다. 이제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또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수용하고 이 국방대학 건설에 제가 투입하게 된 겁니다. 해결사를 투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양시에서 인접하고 있는 남포로 가기 전에 이제 그 천리막 구역이 있는데요. 천리막 구역 행정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천리막 구역에 강선 제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장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강제를 4,000톤을 제가 이제 계약을 하고, 또 중국하고도 또 그걸 계약을 하고,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차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차익을 남겨서 이 국방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는가 하면은 그 수출 품목에, 북한에는 이제 그 수출을 할 때, 무역을 할 때 다 북한 수출 승인 가격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가격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할 때는 주광볼이라고 하게 되면 광산에서 이 광석을 부수는 이런 게 쇠볼이죠. 이 둥글둥글한 쇠볼인데, 수출은 이렇게 주광볼로 수출을 이렇게 승인을 받을 때, 국가 수출 승인 가격위원회에서 승인 받을 때는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으로 주광볼로 승인을 받고,
그리고 실제 중국에 넘길 때는 주강볼이 아니라 강제로 이제 수출을 하기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가 하면 이 주강볼하고 강제하고 이 시세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주강볼 같은 경우에는 톤당 그 45달러 정도 가는데, 근데 그때 북한에서 그런데 그 강제로 하게 된 120달러 그 정도로 이렇게 시세 차이가 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그 시세 차이를 가지고 이제 오늘날에 이 김정은 국방대학에 이제 지원하기로 했죠. 지원하기로 했는데, 근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원자력공업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자기 이제 그 직무 이탈을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괘씸죄를 저한테 걸어가지고 저한테 체포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정병업 비서랑 이렇게 얽힌 그런 내막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딴짓을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외국인 불법 면담죄, 그리고 직무 이탈, 직무 기피죄죠. 그리고 당생활 기피 등등을 해가지고 저한테 체포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전역에 이제 제 사진으로 도배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일들은 제가 좀 이렇게 줄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도망강을 건너게 이렇게 되죠. 말하자면 이런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게 차표가 보이죠? 예, 평양역입니다. 평양역인데 이 차표는 여기 이제 일반 차표가 있고 이게 침대표, 이게 평양부터 이제 여기 이제 상급 침대입니다. 급행표가 있고, 그래서 북한에서 상급 침대를 타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개 차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이제 일반 침대가 있고 또 상급 침대가 있는데, 상급 침대는 룸으로 된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군인으로 보게 되면 중령 이상의 계급을 가져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급 침대인데, 그래서 그 침대를 이용하려면 이 세 개 차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94년 1월 9일 날짜가 여기 있죠. 94년 1월 9일. 94년 1월 9일 이제 평양을 떠나게 되죠. 평양을 떠나게 됐는데, 그리고 2월 1일 날 그 가운데 이제 이런저런 또 사연들도 많은데, 오늘은 제가 간증만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 이런저런 사연들은 좀 간략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두만강을 건너게 되죠. 두만강 겨울이었어요. 2월 1일이니까 아주 추운 새벽 2시 그때 이제 두만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두만강을 건너게 되는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쩡쩡 하고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북한 쪽으로 이제 뚝이 있었는데 뚝 아래 턱 내려와 보니까 이제 경비병들이 이제 지나간 그 발자국 줄인 문 위에 이제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보니까, 그래서 손톱으로 긁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간 지 한 20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건너뛰는 것도 경비병들이 지나간 그 발자국을 딛고 이제 점프해서 이렇게 두만강에 이제 들어간 거죠. 얼음 위에. 예. 왜냐하면 다른 발자국이 찍히게 되면 또 이렇게 추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두만강 도하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쪽으로 지금 북한입니다. 이쪽으로 북한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중국인데, 그때 이쪽으로 이게 뚝이 이렇게 있었어요. 실제로는 뚝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공장에서 흘러내 보내는 오수가 이 두만강으로 흘러들면서 거기에는 얼음이 녹아 있더라고요. 얼음이 녹아 있는데 제가 모르고 그걸 디뎌 가지고 무릎까지 발이 이렇게 흠뻑 빠졌죠. 흠뻑 빠져가지고 두만강 그 지역에는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 바지 가랑이가 이 가죽처럼, 이 갑바처럼 이렇게 꽉꽉하게 얼고, 이 신발도 탁 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발을 좀 녹여야 되겠는데, 불 켜져 있는 집에 들어가서 노크를 하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저를 받아주는 집이 없고, 한 가지 제가 빠쳐놓은 거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뚝이 있다 그랬죠. 뚝이 있는데 뚝이 탁 올라섰는데 유성이 하나 이렇게 별지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책을 읽었는가 하면 적부의 수비계라고 하는 그 중편 소설을 읽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유성이 떨어질 때, 별지가 떨어질 때 소원을 아뢰면 이루어진다.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에 그게 왜 제 마음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죠. 나도 별이 떨어질 때, 유성이 떨어질 때 한번 소원을 빌어봐야지. 그런데 그 후로 10년이 지나고 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이루지 못했거든요. 예. 유성이 지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 서면서 바로 이제 유성이 떨어지는데, 그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죠. 예. 전능하신 신이지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애국 소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오는 기도문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저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예. 이제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한 거예요. 너무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타이밍적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말이죠. 어느 누구도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저를 받아주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유성이 떨어진 그쪽을 보니까 불빛이 이게 좀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새벽녘인데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니까 버스 정류장이에요. 연길로 들어가는 버스 정류장인데, 한 분이 그게 이렇게 아주 단정한 분이, 여자분이, 중년의 여자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분이죠. 이분인데,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를 연길까지만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올리보고 내리보고 하더니, 제가 이 코트 차림이니까, 신사 차림이다 보니까 청와대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물 건넜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오신 분 같지 않고,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도와드리겠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비로 이제 버스권을 사가지고 버스에 앉았는데, 저를 이제 옆자리에 앉히고 저보고 신발을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신발 이렇게 얼었으니까, 신발도 얼고 발도 얼고 탁 얼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발을 벗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 목도리를 가지고 벗어서 내 발을 감싸고 내 발을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녹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천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길 시내에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시는데, 가족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은 내과 의사고, 예, 중국에서 의사라고 하게 되면 아주 그래도 인정을 받는 그런 엘리트 계층이죠. 예. 그래서 이분이 저를 데려가가지고 이제 신발부터 빨고 양말도 빨고 그걸 아래목에 다 이렇게 말려 주시면서 자기들 처음 보는 저를, 자기들 밥상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서 앉히더라고요.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연길에 있는 제 이제 파트너, 거기다 이제 금왕공사 이제 사장, 경리라 그러죠. 북한에서는 교육경제무역공사 총경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꼭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또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또 이게 삼촌이기 때문에, 원래는 오촌지간인데 저희 아버님이 막내시다 보니까 저희들 삼촌 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랴부랴 지금 달려오신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이제 돈 봉투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사례로.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걸 바라고 도와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마음만 받겠다,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북한을 이제 떠나서 중국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예. 그때 저희 어떤
절박한 심정을 제가 수첩에다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사상, 제 어떤 그런 신념, 그런 어떤 의지 같은 거죠. 예. 예, 여기 보입니다. 예. 이게 보이게 되면 제가 2월 1일 날 두만강 건너가지고 2월 3일 날 94년 2월 3일 날 중국 영길에 가면 서시장이라고 아주 큰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수첩을 사가지고 저는 이제 글을 쓰고 뭐 시를 짓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메모를 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첩을 구매해가지고 이런 이제 당시에 제 심경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예.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게 심경으로 이런 게 시를 내가 이렇게 남겼는지. 예. 천하의 남아로 태어나 역사를 창조함은 숭고한 대사라. 근데 숭고하다는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어색했는지 위에다 또 유쾌한이라 또 붙여 썼습니다. 예. 천하의 남아로 태어나 역사를 창조함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역사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력사라고 하죠. 력사. 예. 그래서 역사를 창조함은 숭고한 대사라. 내 뜻을 가졌다면 백의 형제 모두 불러 백두산의 불돌로 청기와 집을 짓고죠. 청기와 집을 짓고죠. 어떤 천국의 어떤 그런 집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이런 시어가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해의 푸른 물에 마음의 고름을 사귀며 천세 만세 복락을 누려보리.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의지에서 나온 시어가 같지 않아요. 어떤 그때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인해서 이런 시어를 남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수첩에 또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시를 짓고 또 작곡을 하고 이런 것들 취미로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예, 이제 악보 이렇게 음을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다 가사를 쓰고 당시 심경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지어서 연길 그 영종에 흐르는 그 해랑강이 있거든요. 그 해랑강에 앉아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제 이 노래를 짓고 부르고 했는데 원래 이 1절은 북한에서 원래 이렇게 지었던 건데 중국에 와서 이제 2절을 지은 거죠. 가는 길 위에 가시덤불 막아설 적에면 가슴에 사무치는 그날의 추억이여 천하의 남아로 태어나 푸는 뜻못 이룬다면 내 어이 이 세상에 대장부라 하랴 가는 길 험난하다 하여도 되돌아서지 말자고 맹세를 다지만 나의 동무야 내 이 길을 떠날 적에 술잔을 나뉘던 그날에 법감에 든 장부의 맹세여 내 청춘 불태우던 그 시절에 푸는 뜻못 이룬다면 내 어이 이 세상에 대장부라 하랴 가는 길 험난하다 하여도 되돌아서지 말자고 맹세를 다지만 나의 동무야
제가 북한을 떠날 때 이제 친구들하고 술자리가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제가 그때 이 일절은 제가 이제 지어서 이제 불렀었죠. 예. 그때 그래서 이런 노래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그런 운명을 이렇게 예견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그 마지막 술자리에서 이제 불렀던 노래인데, 예. 그리고 전에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제 수첩에 대해서. 예. 이게 오게 되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일단 이 정부기관에서 이 소지품 검사를 하거든요. 이 수첩은 그때 해수를 당했다가 이제 찾았죠. 예. 여기 많은 이제 그 당시 신경을 담은 이제 여러 이렇게 노래들 많은데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국의 들가에 봄이 와 꽃이 피고 나비가 나는데 외로운 이 마음에 비가 내려요. 하늘아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내 나비 못난다. 자유를 찾아 못 간다. 여기 이제 이제 악보 음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 절은 부를 자신이 없어요. 그냥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북경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게 지은 노래거든요. 북경의 거리에 달이 떠 봄맞이한 웃음이 넘친데 이 맘엔 우레가 슬피 울어요. 하늘아 그쳐다오. 내가 울면은 내 나비 못난다. 그 향기 찾아 못 간다. 이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이제 제 신경이죠. 예, 당시 제 신경이고 예, 그때 중국 당국에서 중국 정부의 김일성 주석의 명의로 저에 대한 체포령을 의뢰했죠. 그래가지고 중국 공안 당국에서 동북 삼성에 저에 대한 수배를 내리고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체포조를 파견하고 그래서 저를 잡으면 현장에서 사살해라 이제 그런 특명까지 내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은 북미 94년 북미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있었고 그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기였죠. 예, 제가 국제사회에 이제 노출하게 되면은 북한이 공경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 주석의 명의로 중국 정부의 체포령을 의뢰하고 동북 삼성에서는 또 중국 공안 당국에서 동북 삼성에 수배를 내리고 그리고 북한 또 보위부가 체포조를 또 두만강 건에서 또 파견하고 그래서 잡으면 현장에서 사살해라. 이제 그런 특명 내렸죠. 그때 그 체포조의 한 영혼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저보고 형님 합니다만 당시 그 친구 손에 잡혔더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여기서 인사 못 드리죠. 예, 이런 대화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가 하면 북한에 나가게 되면 저는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 북한에서 이제 연좌제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저 본인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같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차라리 제가 이렇게 없어지면은 가족들에도 무서워하고 또 제가 이렇게 북한에 나가면은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볼 주변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선택 여지 없이 대한민국으로 가기로 이제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게 되면 당시 북한의
이제 저희 어떤 운명의 좀 갈림길이죠.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으로 정했죠. 그래서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기 위해서 예, 이게 보게 되면 예, 그 차표입니다. 예, 북경으로 가는데 이게 차표고 여기에 제가 음력으로 제 생일날이었어요. 음력으로 제 3월 2일인데 예, 초생달이 뜬 제 생일날이었죠. 그때 이 북경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묵고 그리고 이제 북경 대사관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3일 동안 제가 이제 대사방에서 이제 먹고 자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낮에는 이제 이제 또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어떤 정보 이런 조사를 하고 밤에는 이제 직원들 다 퇴근하고 대사관 직원들 다 퇴근하고 저만 이제 있는 거죠. 물론 CCTV도 있고 저를 다 감시했겠지만 예, 그때는 어쨌든 그 안에 저 혼자 있어가지고 대사방에 있는 그 소파에서 제가 이제 잠을 청하곤 했는데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군함을 파견해가지고 급비례 이제 군함을 파견해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예. 말하자면 하나의 첩보 영화 같은 어떤 그런 거였죠. 어떤 이런 도시에 중국의 나도 알지 못하는 도시에 저희 이제 대사관 안내자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은 내 옆에서 사라지고 낯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내 양팔을 이렇게 탁 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북한에 이제 체포전가 해가지고 그런데 저보고 놀라지 말라고 서울에서 왔다고 나보고 안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파트 뒷골목에 가니까 차를 대기시켜놨는데 저를 태우고 이제 이 차가 이렇게 쭉 도심을 벗어나서 이제 이런 벌판으로 인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벌판으로 계속 달리는데 이제 갈림길이 있더라고요. 갈림길이 있는데 거기 이제 트럭이 하나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보고 한 10m 밖에서 이제 승용차를 세우더니 저보고 저 트럭까지 걸어가서 트럭에 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별의별 어떤 상상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예를 들면은 어떤 첩보 영화에서 이런 복면의 어떤 그런 이렇게 킬러들이 나와가지고 두룩 하고 이렇게 그런 장면도 스쳐가고. 그런데 제가 모든 걸 그때 체념한 상황이니까 그 트럭에 타니까 트럭하고 승용차가 이제 서로 갈림길에서 서로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달리더라고요. 혹시 뒤에 이제 추격이 있을까봐, 미행이 있을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도시에 들어가니까 처음 보는 이제 아가씨하고 부부로 이제 또 가장시키고, 또 이렇게 밀선을 또 하고 밀항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예까지 나와서 서로 이제 교신을 하고 이제 이 밀선하고 이 군함하고 이제 서로 거기서 이렇게 만나는데 그 군함에서 이제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대는 이렇게 막 빌딩을 올려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밀선에서 군함을 올리다 보니까 빌딩을 올려다보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사다리가 있는데 저보고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군함이 과연 이것이 서울로 가는지 아니면 북한으로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길이 없는 거죠. 이미 다 체념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니까 그 운동장 규모의 큰 이제 갑판에 당시 안기부지요. 그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가 나와서 마중을 하면서 갑판을 가리키면서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 영토나 같으니까 안심해도 좋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이 세력명이죠.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푸짐한 이제 식탁을 차려놔서 놓고 이제 저를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환영 이제 행사를 간단히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어쨌든 제가 인천공항을 들어오니까 인천공항에서 또 이게 관련 그 수사관들 또 일꾼들 그게 이제 다 나와서 또 마중하고 있고 그렇게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동안 제가 좀 이렇게 방황했어요. 과연 이렇게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제가 광야에 던져져 있는 거죠. 북한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 던져져 있는데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한 신이 누군가. 바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바라보이는 거기에서 저를 그 위기에 매복에서 저를 이렇게 탈출시키고 저곳에 가서 강 건너 저 땅에 가서 내 일을 하라고 인도한 그 신이 누군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국방부에 있는 천주교에 이제 가서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불교도 가고 이제 그랬죠. 그러면서 그 후에 또 대신진리에도 또 가가지고 하여튼 종교는 다 이렇게 찾아다닌 것 같아요. 나를 이 광야에 이렇게 인도한 그 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느라고. 그럼에도 찾지 못하고 제가 이제 포천군 직동리에 이제 들어가서 3년 동안 이제 운둔 생활을 하게 됐죠. 세상과 담을 쌓고 운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포천군 직동리 제가 3년 동안 밥을 안 먹고 이제 생식을 하면서 날식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운동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 실내에 들어가면은 실내 모습이죠. 3년 동안 제가 이제 연구하며 쓴 이제 원고도 있죠. 제 키만큼 그때는 그래서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하고 이제 그랬죠. 그랬는데 그런데 이때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로에 가면 군사단 본부가 있죠. 거기 이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고려대 총장도 오고 교수님들도 오고 이제 이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그 IMF 앞두고 상당히 그 대한민국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들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은 농경사회를 걸치지 않고 바로 자본주의 진입하면서 그 가독의 병을 앓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지나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명쾌하게 담아대로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미나가 원래 1시간짜리가 2시간으로 길어지었는데 근데 그날 또 비가 많이 막 쏟아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곳에 가려고 하게 되면 의정부 내려서 버스 타고 또 포천군 직동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 시간에는 의정부에서 버스가 끊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해진 숙소에서 하룻밤 묵었는데요. 근데 새벽 내게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지구가 이렇게 캄캄한 장막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이게 어둠의 장막 속에서 엄습해하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저한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들었던 그 음성. 이제 내 신의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그 음성이 들리면서 이 태양이 이렇게 저는 어떻게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를 향해서 불을 탁 뿜어내는데 어둠을 장막을 저를 감싸고 있다. 지구를 감싸고 있던 어둠을 걷어내고 불을 뿜는데 제가 그 불세를 받으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쳐드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은 분이 이렇게 저를 향해 하늘에서 또 저를 향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흰 두루마기를 입은 분이 이렇게 저를 향해서 오는데 저는 제 입에서 선뜻 이분이 예수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저는 참 기독교에 대해서 그때 참 좀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보이고 좀 거부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한기총 그때는 그 한기총이 아주 활성화됐거든요. 아주 이렇게 북적일 때인데 그게 이제 선교국장을 맡고 있는 박신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강남 어느 교회 가서 북한을 돕자는 내용으로
강연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북한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제가 그 부탁을 제가 받아들였죠. 예, 가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대치동의 그 충성교회 그 목사님 방에 가니까 꿈에 봤던 그 성화, 그 예수가 그 성화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내가 여기가 내가 올 것이구나.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지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온갖 데 없이 정말 이렇게 눈 녹듯이 안개처럼 싹 가지고 내 마음에 정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집을 이렇게 내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간증 시집을 내게 되는데 그게 또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가 있는가 하면 제가 어떤 이렇게 목적이 있어가지고 간절한 목적이 있었어요. 간절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99년도에 이제 그 오조선 통일 전망대에서 세계 최초로 탈북자 최초로 통일 콘서트를 했죠. 중국에 이제 방영하는 그 30만 명의 탈북자들 살리기 위해서 그 서명운동을 하고 제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는 음악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거리에서 압구정동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거리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그 통일 전망대에서 광복절날 이제 그거 했는데 근데 어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이렇게 갈망했어요. 예. 그래서 서울역에서 저는 어떤 작전을 했는가 하면은 서울역에서 저는 그때 이 서울지도 잘 모를 때인데 정처 없이 가다가 내 눈에 들어오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아래 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그러니까 기점을 이렇게 서울역에 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방향에도 내가 출발해 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십자가 밑에 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래서 정처 없이 계속 걷는데 십자가 안 보이고 어디에 있지 하다가 이제 평안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게 됐죠. 가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서 저런 또 대화를 하고 또 같이 또 저녁 식사도 하면서 내가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분한테 제가 그 장로님 경영하는 식당에서 갈비탕을 잘 대접받고 목사님한테 제가 잘 대접받았으니까 제가 시를 한 수 제가 이렇게 낭독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반영된 그런 게 시를 낭송해드리고 또 그리고 그날 그 교회 그 지하에 가면은 이제 기도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교회들 가득 채웠는데 거기에서 제가 저도 그 짬에 끼워서 밤새 이제 철학 기도를 하면서 근데 제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음성은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침이 이제 되니까 아침 7시 되고 하니까 사람들 이제 하나둘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가서 또 식구들 또 밥해서 또 출근도 시키고 또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남았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음성을 못 들었는데 여기 어떤 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어떤 그런 감동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시집을 내야지. 응? 천국 도서관에 내가 비치할 수 있는 그 시집을 내가 이렇게 내야지. 응? 오래전부터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에 대한 그런 김일성을 승격하는 시를 내가 좀 많이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 회개로부터 이런 소망을 갖게 됐는데 그때 그런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앞에 이제 그 공중전화 그 박스가 있었거든요.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그게 들어가서 전화 걸려고 자유와 진리사 거기 안부소 대표한테 제가 잘 아는 그 친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대표 출판사 대표 친분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하려고 딱 가니까 그 전화기에 그 카드가 옛날에 그 이렇게 전화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다 쓰고 그냥 버리고 관계겠지.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또 공짜 심리가 발동해가지고 혹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100원이라도 남지 않았을까 하고 다 꽂아봤는데 3,000원짜리 새 거더라고요. 예, 3,000원짜리 새 건데 그래서 진리와 자유사 그 안부소 대표한테 전화를 하니까 저보고 빨리 오시라고 저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마치자마자 이제 그 출판사를 가니까 이제 안 대표님이 저보고 책상은 이거 쓰고 컴퓨터는 이거 쓰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다 예정돼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원고는 이렇게 언제 주실 건데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름 내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시집 낼 만한 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보름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기독교 문화 사역을 하는 그 기쁨의 집에 와가지고 기쁨의 집에 오니까 또 그게 이성진 그 대표님이 저보고 왜 이제 오는가고 왜 이제 오는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거기 가면은 시가 저절로 나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그 자연농원 이제 거기를 데리고 가는데 거의 한 4,500평 되는 이제 그런 그 자연 그 농원인데 자연공원인데 거기서 3층짜리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연공원을 얼마나 이렇게 그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정말 이렇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게 정말 천눈이 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게 잘 꾸려놨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조경이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잘 이렇게 갖고 놨는지. 그러면서 그 1층에 그 3층 건물의 1층에 제 방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여기서 실 쓰시라고.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이렇게 부부 주인분들은 그 미국에 가 계시고 아들 며느리가 그 집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는데 2층, 그러니까 저는 1층에 있었고 아들 며느리는 2층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또 매 끼마다 제 밥상을 또 차려갖고 또 내려오는 거죠. 아주 이렇게 이쁘장한 이렇게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당혹스럽잖아요. 그 남편분이 또 이렇게 오해를 할 것 같고, 저는 막 이렇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러지 마시라고 내가 이제 긋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사양했죠. 당혹스러워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보고 받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중에 제가 이렇게 모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그래서 그 성의를 제가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부부가 저한테 그렇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정말 보름 만에 시집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원고를 완성해가지고 출판사에 넘겼는데 그 시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시집입니다. 행복이라는 시집인데 여기 이제 그 추천의 글을 이제 용혜원 목사님,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시죠. 시인, 시인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는 시인의 삶입니다. 자신이 채워놓고 바라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김대호 시인의 시도 자신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순수한 그대로 꾸밈없이 노래하기에 진솔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너무 좀 기니까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하겠는데요. 이 시집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게 되면 그 98년 초판 인쇄가 98년입니다. 98년이고요. 98년인데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목차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출생 컴플렉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일부에서 만남, 구원의 별, 첫 신앙, 구원의 밧줄을 갈망, 아빠의 슬픔, 구름, 첫 음성, 이렇게 첫 만남, 이제
내 머리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오신 후 이게는 쭉 있는데 여기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기본 주제 내용입니다. 출생 컴플렉스 38페이지. 이것도 이제 목차가 뒤로 가고 1, 2, 3부로 됐는데 3부에서 복음 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북녘의 옛 성전을 북한에 무너진 하나님의 그 재단을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옛날 그 북한에 이렇게 있었던 그 교회들 사진을 다 이제 싣고 거기다 실을 다 이제 이게 넣었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기 이제 38페이지 출생 컴플렉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 주제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20살의 꽃나이던 어머니의 꿈속에 호랑이가 자루를 물고 집두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호랑이를 맞이하여 그 자루를 받아 풀어보았더니 아니 글쎄 그 속엔 사내 아이들이 신발만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며느리의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20살 차이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때는 좀 일찍 결혼했으니까 어린 며느리의 꿈 이야기를 들으신 할아버지는 드디어 가문의 대를 이을 장손이 나올 태몽이라면서 무척이나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억울했던 일은 그 뒤에 있었고요. 이 뒤에 억울했던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생 컴플렉스라는 거죠. 이 아이는 조금이라도 부정타면 안 된다며 집안에서 잔치를 한 번도 치르지 않은 방에서 나와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엄하신 호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출생 컴플렉스라는 거죠. 더욱이 난처한 것은 그 시골집에 잔치를 치르지 않은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농기구를 넣어두는 헛간에서 제가 삶의 첫 고고성을 울리며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은 바로 그런 사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로는 그 사연은 나만의 비밀이 되어 출생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아이적인 다른 애들이 알면 헛간에서 태어난 애라는 놀림을 받을까봐 두려웠고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 그분의 출생 사연을 알고는 마침내 저희 그 컴플렉스도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성자도 남의 집 마국간에서 출생하셨는데 전 그래도 제 집 헛간에서 태어날 수 있었으니 너무도 다행이었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머니는 그 후 태몽대로 아들만 줄줄이 사형제를 낳으셨고 그 이름도 호랑이 호자를 돌렸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 사형제인데 다 이제 호랑이 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생했던 것이 이제 저는 이제 중국에서 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출생했는데 제가 4살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친구분이 등에 업혀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에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목단강 조선인 학교 거의 교사로 이제 계셨거든요. 6.25 때 김정일, 김경희 그 남매가 그 목단강 조선인 학교에 거기 이제 피난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간혹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학교에 교사로 계시면서 저를 이제 임신해 가지고 그래서 만삭이 돼서 저희 할아버지 집에 오니까 그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꿈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큰 할아버님은 딸만 줄줄이 낳으셔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아들이 없었죠. 장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막내신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쁘셨나 봅니다. 드디어 장손이 나올 태몽이라고. 그런데 얘는 이 소원이 타지 않는 방에서 나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농전기를 넣어두는 그 헛간에서 거기다 자리를 피워가지고 저를 이렇게 출생했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더 흥미로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감정 이야기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